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찬 기자입니다. 오늘은 2018년 2월 14일입니다. 오늘 저는 이경재 변호사님, 그러니까 온 언론과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소위 이른바 국민 변호사 이경재 변호사님의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뭐 과찬을 하셔서 아니요, 그래도 오늘 시간 참 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예. 최소한 피고인의 1심 선고는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과 바로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이경재 변호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드디어 판결문이 나왔네요. 오늘 예. 아침에 저희들이 이제 법원에 가서 예. USB로 받아가지고 프린팅 하는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본문만 498쪽이거든요. 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이 보세요. 이게 판결문이고, 보십시오. 옆에 두께 한번 보십시오. 와, 이런 판결문 변호사님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뭐 이게 사실은 이 대형 사건 이 정도 판결문은 뭐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제 판단입니다. 이 사건의 그 크기라든가 규모, 그다음에 미치는 파장에 비하면은 저는 1심 판결문이 최소한 1000쪽을 넘어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예, 1000쪽. 물론 이제 1000쪽이 넘어갈 것이다 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변호인들이 낸 의견서만 해도 합산 600쪽이 훨씬 넘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변호인 공소장만 이 저희 뭐 최서원, 최순실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최서원으로 그것도 여기서는 그 최원장, 최도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거기 이 사건의 공소장, 제가 관련된 공소장만 무려 약 한 150쪽 됩니다. 공소장은 그렇고 그다음에 검찰이 낸 의견서가 또 굉장히 많습니다. 몇천 쪽이 되고 저희들이 내는 거는 뭐 의견서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종합 의견서가 한 600쪽을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증거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을 이 판결문 하나에 담으려면요 이 500쪽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뭐 판결문은 사실은 예상하지 못한 판결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판결인데 그와 같이 예상하지 못한 판결이 난 것이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적은 판결문, 여기 압축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변호사님께서도 이거 다 못 읽으셨죠? 아직? 현재는 아직 못 읽었습니다. 그렇죠. 앞부분 정도. 그래서 어제 이제 법정에서 변호사님께서도 법정에서 2시간 동안 김재현 판사가 읽는 걸 쭉 들으셨는데, 저는 뭐 여러 가지 중에서 그 변호사님 시각에서 굉장히 참 아쉽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건 아쉽다 하는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제가 좀 하나 먼저 몇 가지 나누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거짓과 진실 우리 우 대표님하고 이렇게 대담하게 된 건 참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게 언론 특정 어떤 이런 단체 언론하고 연계해서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뭐 부득이해서 제가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고 이제 나온 상태인데요. 이른바 이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핵심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미르 K스포츠 재단을 대통령과 최가 공모해가지고 대통령 퇴임 후를 대비해서 정경련 대기업을 동원해가지고 한 700 얼마 돈을 이제 거둬들였다. 이거가 이제 한 덩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삼성 뇌물 승마. 이게 이제 두 가지 큰 덩치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분에 관해서 나머지 부분은 곁가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물론 다 하나하나 중요합니다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판결을 뭐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제 한 2시간에 걸쳐서 판결 이유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그 판결이 어떻게 선고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준비를 해가지고 갔습니다. 준비해가서 저희들이 요약 이 순서대로 판결 선고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체크를 해나갔습니다. 우리 예상한 거는 어떻게 하는데, 그래서 내용은 이제 다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근데 태블릿 PC가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선
여기 그 김세윤 부장이 이 국정농단의 주된 책임이 대통령과 그 다음에 이 대통령한테 부탁을 한 최승원에게 있다라는 이 판단의 근거가 결국에는 태블릿 PC, JTBC가 제출한 태블릿 PC 이게 이제 주된 원인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 언급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님 덕분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검증도 하고 감정도 하고 얼마나 그러면은 있었습니까? 그 2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엄혹한 사실 이거 잔인하다고 할 정도의 그 잔혹한 형을 유기형을 선고한 겁니다. 징역 20년. 20년 적은 형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럼 그러려면 그에 합당한 이유를 대야 되는데 그 이유가 결국에는 JTBC에 대한 판단일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의아스럽게 생각하는데요. 그럼 왜 안 했느냐?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분이 저희들이 이 재판 열리자마자 바로 그 태블릿 PC 이거 검증 감정을 하자. 그렇죠. 최소한 피고인이 쓴 거 아니다. 1년 내내 이거에 대해서 쟁점을 들고 공개 법정에서 얘기하고 했는데 안 받아줬어요. 그리고 결심에 임박할 때쯤 해가지고 마지 못해서 받아준 겁니다. 그건 1년 가까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들인 공이 검찰도 그렇고 변호인 측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래서 야근 앞에 우여곡절 끝에 국가수에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 결과가 온 겁니다. 와가지고 그 감정 온 결과를 놔놓고 또 공방을 하면 풀리고 그것도 의견서도 다 써내시고 이건 결국 최소한 피고인이 사용한 게 아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 재판에서는 뭐 우 대표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게 신뢰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이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고 시행된다고 믿고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이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그러거든요. 재판장이 그걸 받아들이고 2만 종이 넘는 분석 보고서가 제출되고 공방이 있으면은 그에 대한 논란이 있어야 되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2만 종 넘지 않습니까? 어제 판결 이후에는 그게 전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실수였나? 저는 뭐 실수이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한다면 이거는 1심 판사님이 큰 그 오류를 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이제 판단입니다. 판단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판결문을 대충 보시니까 지금 앞에 인덱스 색인이 있던데 없죠. 전혀 언급이 없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건을 말하는 대통령 재직하는 단계에서 어떤 특정 사람의 부탁을 받아가지고 뭐 이런저런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은 어떤 행위를 했다 하는 게 이제 비리, 말하자면 흔히 있을 수 있는 권력형 이런 비리에 해당할 텐데요. 그거는 뭐 동서고금을 막으면 다 있는 일입니다. 다 있는 일이고 그에 관해서 처벌되고 뭐 늘 경험해 봤는데요. 권력 그 자리에서 끌어내린다, 그리고 그걸 구속한다라는 거는 그런 정도까지는 안 돼요. 개인적인 치부, 치부라든가 나라를 결정적으로 망쳤다든가 이게 해당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탄핵이 된 건 결국 뇌물 사건입니다. 뇌물 사건인데 이 뇌물 사건에 대한 판단 부분은요, 저희들이 뭐 변호인 입장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2심 판결문하고 1심 판결문이 다르지 않습니까? 삼성 사건에 관해서 도 그렇고 그 다음에 롯데 SK 부분하고 구조가 똑같아요. 뭐 다르다고 하는데 구조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근데 삼성 사건에 대해서는 뭐 특검이 엄청나게 이제 부풀려 가지고 이제 213억 해가지고 이게 이제 삼성 사건을 좀 보면요. 이게 제가 검찰 공소장 기재 뇌물 액수하고 선고 인정금액 이걸 이제 미리 만들어가서 이제 봤습니다. 이게 보면 삼성 관련해 가지고 전체 검찰은 511억의 이 뇌물을 이제 받았다고 이렇게 이제 기소를 한 겁니다. 511억에. 근데 이게 이재용 1심 때 89억만 인정됐어요. 89억. 36억.
89. 예. 이재용 1심 때. 1심 때, 예. 1심 때 89. 그리고 항소심에 가가지고는 36억만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같은 사건인데 이번에 와가지고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 72억으로 32억 더 플러스가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뭐 36인지 89인지 72인지 아니면은 특검이 얘기하는 511억인지 이게 정말로 우리 국민들을 뭐 촛불이고 태극들 다 떠나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논리도 다 틀려요. 재판부마다. 그리고 2심 재판부의 그 선고 내용을 1심 법원에서 그걸 완전히 엎어버렸거든요. 그런 게 종종 있습니까? 법원에서. 지금 이제 이 부분은 물론 이제 뭐 앞으로 항소심에서 저희들이 논란을 할 거지만요.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1심 재판부가 그 이재용 항소심 판결 선고 이전에 선고기를 정해놓고 왜 또 한 2주간을 늦춰가지고 했느냐고 그때 저희들 생각이 이랬어요. 아 이게 같은 법원인데 이거 서초동 이거 바로 보입니다. 법원 여기에서 1심 다르고 2심 다르고 말이야. 이래가지고는 국민은 혼란을 그렇죠. 그럼 사법부가 몇 개냐 이게 도대체가. 그러니 아니 참 훌륭한 이재용 부장이 항소심 판결을 이렇게 참고해서 보고 그것이 막 엄청나게 부당하다. 이건 뭐 정의에 반한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면 이걸 수용해서 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오히려 항소심 판결을 이렇게 엎어버렸어요. 이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형사 재판은 왜 하겠습니까? 형사 재판은 뭐 잘 아시다시피 이거는 이렇습니다. 이건 말하자면은 그 형사 재판의 절차를 하고 여러 가지 법칙을 두는 거는 심판대에 올라간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제도예요. 그래서 뭐 잘 알려진 얘기입니다. 형법은 악인의 법전이고 형사소송은 선인의 법전이라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형법은 악인의 법전이고 형사소송법은 선인의 그러니까 절차에서 억울한 사람을 절차 가급적이면은 그 심판대에 올라간 사람, 그것이 피고인이든 뭐 혐의자든 누구든 간에요. 그게 이제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라.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라는 거는 명백하게 이게 절도범인데 그걸 아니다 이래 하라는 거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이 이게 절도범인 인정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다. 라고 할 때 유리한 쪽, 이 사람은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라. 그 심정이 예를 들면 심정이 이게 이 사람 절도범일 가능성이 90%고 아닐 가능성이 10%다. 이럴 때도 무죄를 하라는 겁니다. 그 얘기가 뭔가 하면은 10사람의 범인을 놓아주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 만들지 마라. 이 얘기거든요. 이것은 동서양에 똑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요, 재판이라는 제도가 불필요합니다. 그 검사 보고 그냥 또 저 죽일 사람 이제 데려오라고 해가지고 그냥 원님에 앉아가지고 완전히 우리가 뭔가 역전 영문명 시대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참 롯데 부분을 또 한번 말씀드리면 롯데 부분 뭐 이렇게 연이어서 말씀드리는가 뭐 괜찮습니다. 내가 하다 보니까 롯데하고 SK 부분도 있고 롯데 부분은요. 그러니까 같습니다. 문제는 이게 그 김세현 부장이 이제 특검 이 부분은 이제 그 검찰 뭐 특검 이거는 이제 특수본 2기인데요. 대통령하고 기업 총수가 독대한 것은 전부 한쪽은 뇌물 요구하는 거고 대기업은 막 이때 막 뭐 좀 돈 좀 갖다 주고 문제 해결하고 이건 한기업적인요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 사건을 본 거예요. 판사는요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옛날에 사회주의적인 책을 읽었던 아니면은 노동자 친화적인 책을 읽었던 또 아니면은 뭐 이런 불공평한 모든 일을 다 알았다 하더라도 재판에 임할 때는요. 그렇죠.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되죠. 평정심을 가지고 다 걷어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뭐 특검이나 그쪽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뭐 검사는 저도 뭐 검사 생활을 20년 했습니다만은 약간 좀 편향된 생각을 할 수 있으면 그래야지 뭐 추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걸러주는 쪽은 판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런 저 반기업적인 정서를 바탕에 깔고 있었지 않나.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저도 어제 그 이야기를 딱 설명을 듣는 순간에 김소영 판사 설명을 듣는 순간에 좋다. 저분은 법리에는 밝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법리 이전에 사실관계란 말입니다. 사실관계를 과연 정확하게 판단했을까? 그러니까 그 법정에서 저도 있었고 김수영 판사도 있었고 그리고 정인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저도 들었단 말입니다. 똑같이 들었는데 다르게 해석하니까 저도 어제 굉장히 당했거든요. 판사께서 제대로 진짜 사실관계를 알고 그 다음에 법리가 있는 것이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미르재단, 캐스보재단, 설립의 주체나 이런 부분들도 이게 진행 과정을 보면 전혀 아닌데도 그냥 안종범이가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하는데 이게 너무 우리 1심 재판장이 이제 사실 인정하는 걸 보면 이렇습니다. 그냥 우리 조건설적인 인과관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격호 또는 뭐 이재용 그다음에 최태원 이런 사람이 독대를 했다. 신동빈 독대를 했다. 그리고 거기에 뭐 이런 경영 현안이 있었다. 근데 이 경영 현안에 대해서 토론했다는 근거가 있더라. 그리고 그 후에 무슨 이런 여러 가지 성마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러면은 뭐 이건 다 뇌물이다. 부정한 청탁하고 뇌물받았다. 근데 그 이외의 가능성, 이럴 가능성은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희박하고 혐의를 둔다 하더라도 이렇게 될 왜냐하면 대통령은 상습적인 범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고 오히려 그것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많은데 어떻게 저거 한 건도 아니고 지금 100건만 이러니까 저거 이게 그러나 대통령과 예를 들어 신동빈 회장하고 그다음 SK 최태원 회장이 논의했던 그것들이 결국 실행된 것도 없단 말입니다. 따져보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가지고 실행됐다는데 그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법정에서 다 들으라고 하는데. 그리고 여기 롯데 케이스 경우에는 제가 뭐 롯데 변호사는 아닙니다만 같이 이제 대통령하고 이제 공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여기에 면세점 인가권 재발부하고 이런 거 다 지금 심사 철저히 해가지고 그 결과로 나타난다는 게 법정에 다 드러났거든. 다 드러나고 대통령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심사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인과관계를 증명을 못한다. 그럼 뭐 안종범 수첩이 아무거나 하나 적혀 있으면 다 유죄가 되나 이 말이지. 이게. 근데 안종범 수첩도 없어요. 그것도 사후에 이 사가 터지고 지가 만든 거 아니에요. 수첩이 두 종류 아닙니까? 그래서 판결 이유 설명을 가지고 저는 이제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좀 하면서 이분이 과도한 단순화, 과도한 단순화, 과도한 단순화지. 그리고 과도한 단순화를 하게 되면요 사람이 독단에 빠지게 됩니다. 독단에 빠지고 그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그걸 들으면서 상당히 어떤 판사 개인의 어떤 주관적 요소, 감정적 요소가 상당히 있구나. 예를 들면은 뭐 피고인 최소원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말이지. 그 소위 말해 지금까지 검찰의 주장에 대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논리를 바꾸고 있고 그런 것들을 굳이 법정에서 공개를 해야 되는지 그냥 사실관계가 이렇다면 하면 되는데 어떤 주관적인 그런 걸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저도 아직 판결문 안 봤습니다만 그런 거 보면은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아까 이제 실체에 관한 거는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양형이 문제인데요. 양형은 제가 보기에는 이건 이제 이 반이성적인 양형이라고 해요. 그렇죠. 지금 시중 여론도 20년은 이게 가중하다 그런 그 살인 사건 경우에 살인 사건 이런 경우에도 다 우발적인 살인 사건 이런 게 한 10년에서 15년 이런 정도입니다. 아주 잔혹한 살인 사건 경우에 무기 또는 살인하는 것이고 20년을 정해서하는데 이 사건의 실체는요. 아니 보면 뭐 국정농단이 다 이제 정치 포장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국정농단 사건 자체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 용어 자체가 그 최서원이 받은 이익이라는 게
그 코스포스 용역 대금으로는 한 36억이거든요. 예. 36억도 자기 혼자 다 쓴 거면 다 쓴 것도 아니고 직원들 본 거니까. 뭐 심지어는 여기 지금 뭐 박원호 그것도 주고 뭐 노성일도 주고 후이퍼스 주고 노성일도 주고 캄플라테 그 코치비도 가고 그다음 그게 뭐 마필 관계까지 다 한다고 하고 여기 들어가고 실제 최가 얻은 이익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껏 해봐야 내가 보기에는 한 1년도 이게 지수가 안 됐거든요. 2015년 8월 26일인데 깨져버린 것이 2015년 8월 26일 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10월경에 공식적으로 해지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돈 안 주니까. 그 사이에 뭐 우여곡절이 끊기 때문에 실제 이게 운영된 기간이 적어도 제대로 간 거는 3개월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에 이제 이런 이제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면은 최가 얻은 실질적인 이익이라는 게 그 판결문에요. 내용 보면 36억입니다. 말을 뇌물로 받았다고 하는데 아니 말은 그 말이 안 되는 것이 삼성에서 그 말을 가져가 다 처분했어요. 다 처분하고 최가 그 블라디미르 그걸 좀 확보하고 싶어 가지고 교환 계약을 체결하려는데 그걸 알고 삼성 측에서 그 교환 계약을 안드레아스 그저 헬그스트란트한테 한 걸 알고는 그대로 취소시켜 버렸어요. 아니 실질적인 소유권이 자기한테 있다고 그러면은 말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재판장이 최한테 있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자기 본인이 더 잘 알아. 근데 왜 그거까지 항소심 그걸 정말로 바로 잡아놓은 거거든요. 그렇죠. 항소심에서 말 살지도 않고 이 말 소유권은 그거는 있을 수가 채가 없어요. 아니다. 그걸 가지고 36을 더 엎어놨다고. 그래서 그건 이해를 합니다. 근데 왜 이해를 하는가 하면요. 이게 김세현 부장이 항소심 판결을 뺏겠다 하면은 이제 욕을 안 먹겠습니까? 그러니 1심 때 김진동 부장이 이재용 1심 때 했던 그걸 맞춰주고 나머지는 항소심서 가서 해라. 이런 깊은 뜻으로는 좋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재판이 그 소유권에 관해서 얘기한다면 그건 정말 곤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혹시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은 20년이라고 양형을 했는데 이 20년 양형이라고 이걸 다 인정된다고 하죠. 다 인정하더라도 20년 선고될 것이 예상한 사람은요 재판장하고 배석 판사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에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먼저 이 소송 당사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검사, 검찰청, 특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20년을 실형을 예상을 했다면 구형을요. 통상 우리가 이제 검찰 법원에서 통용되는 게 40년 구형해야 돼요. 빠르로 적어도 30년을 구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구형하고 난 다음에 이 얘기를 했어요. 이 검찰이 공소사실 인정에 자신이 없다. 정치 구형이다. 그러니까 25년을 구형했다는 얘기는 그럼 뭐 한 12년 돼서 저 판사 같은 나쁘게 보면 한 15년 반. 거기다가 지금 뭐 이대 비리 사건 3년 있었으면 그걸 반영해야 되거든요. 당연히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반영하면은 그럼 뭐 하여튼 짧게 잡으면 10년에서 15년 말이야 될 것이다. 검찰이 그랬다고 검찰이 희망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그다음 이제 CBS 방송까지 나가가지고 그다음 이제 우리 그 한번 봅시다. 그럼 이걸 엄벌에 처해야 되겠다고 여론을 주도하고 앞장서 나가 주장하는 게 누구냐고. 이 여권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도 박범계 의원. 왜 박범계 의원은 판사 출신이니까 이 사건에서 국정 적폐청산 국정관 1호 사건 1호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걸 끌고 가는 사람이 이분이라고. 이 양반이 CBS 대담에 나와가지고는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이재용 그걸 막 많이 비판하고 난 다음에 이건 말이지 12년에서 15년에서 탄착점이 형성돼 있다고. 그 얘기는 12년에 15년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주 엄벌에 처해야 되겠다고 주장하는 척의 최대치가 15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2년에서 15년이 되면 자기들은 대만족, satisfied 이런 얘기거든요.
이제 그렇고 그러니까 이쪽도 예상하지 못한 겁니다. 네. 응? 이걸 그러면은 네. 여기 법조 저도 뭐 여기서 이제 법조인 다들 네. 뭐 선고된 게 네. 10년 전후인데 네. 뭐 한 12년에서 15년 뭐 이런 정도다라고 이제 예상을 했어요. 근데 예. 법조 기자들 긴 시간 동안 다 취재하고 했습니다. 예. 별로 나와서 그래서 거기도 어쩌면은 한 자릿수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또 뭐 한 12년 전후 안 되겠느냐 이게 그 예상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게 20년이 선고되니까 다들 의아한 거라. 그러면 이 재판장은 양형은요. 양형은 형이 선고될 때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양형에 대한 설득력이라고 얘기해요. 죄를 지은 사람도 내가 그래서 뭐 강도를 했다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재판장이 너 뭐 강도했지만은 말이야 어려워서 그렇다 이가 당연히 뭐 징역 5년 갈 사람 뭐 6개월만 살아보라 하면은 감동을 하죠. 피고인 본인도 말이죠. 판사에 돌았다 하는 거라. 그래도 내한테 2년을 해야 맞지. 이게 뭐가 되냐고. 똑같습니다. 그 반대가 돼요. 그럼 이 재판장은 무엇을 겨냥해가지고 양형을 했나 이거야.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요. 광장 촛불 겨냥한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그러면은 이제 각 소송 당사자가 목표치가 있는데 다 틀렸어. 다 틀린 거예요. 그럼 이 재판장 나름의 이 목표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이걸 보고 독단과 아집이라고 해요. 여기 빠지면 아주 위험합니다. 위험한데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요. 조금 더 말씀. 괜찮습니다. 충분합니다. 얘는 지금 김세현 부장이 어제 선고한 판결은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판결 선고를 받아야 할 모든 사건에 관해서 선고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아 있는 건 뭐냐? 공무상 비밀 누설을 했는데 그 정호성이 판결 때 이 형사 22구 판결했어요. 끝났어. 그 다음에 블랙리스트. 블랙리스트면 김기춘 실장 해가지고 이미 항소심까지 끝났습니다. 그 판결이 다 된 거야. 그럼 남은 건 뭐냐? 양형만 남아 있습니다. 그럼 지금 특활비하고 물론 좀 죄를 있지만 20년으로 양형을 해놔놓고 이유 설명할 때 뭐 대통령 책임을 하면은 박 대통령에 대한 양형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20년 무조건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요 상상하기 충분히 가능한 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80 노인한테 내가 뭐 조금 사기를 쳤다 이제 했는데 한 뭐 1억 정도 사기를 쳤는데 참 괘씸하다 해가지고 20년 선고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요 유기형이라는 이름이지만은 그는 실질적으로는 사형 선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지금 현재 이런 사건에서 25년 지금 최 원장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60 중반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20년 20년에 그 다음에 23년 그 다음에 또 환영 유치 3년이 있으면 6년을 더해야 되거든요. 26년. 그러니까 26년을 다 하는 거는 잘 안다고 저희가. 그러면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판결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실질적으로 사형을 선고한 거예요. 그 의미를 본인이 알고 있다 이거지. 그래서 제가 이거 잔혹한 형이라고 가혹한 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검사의 구형보다도 실질적으로 더 높았어요. 그럼 25년 아까 제가 그 3년 환영유치 3년 26년을 선고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밖으로는 검사가 25년 구형했는데 5년 내가 빼주고 이거는 제자리 섭섭하다. 그리고 결국은 저도 그 판결을 보면서 이거는 최서원 피고인을 겨냥한 게 아니고 3월달에 3월달 내지 4월달에 있을 대통령을 다 겨냥하고 한 것 같고 그리고 어느 이 법조인입니다. 법조인께서 저한테 이 판결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가 소위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소위 이념적인 사람들이 장을 하고 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소위 운동권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탄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그 운동권 세대들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법으로 상대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냥
보복을 한 거다. 이렇게 이 판결을 봐야 된다. 그런 정치 의미는 이제 뭐 따로 해석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거 그 순재 소송법적 재판 내부적인 얘기를 하면은 이 저 김세현 부장이 완전히 자기가 만들어 놓은 외통수 길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빠져 있어가지고 이런 거거든요. 그럼 죄는 좋다 이거야. 여기 받은 게 36억, 36억 뭐 어쨌든 그걸 다 죄가 된다고 하자고 받은 돈에. 그래서 20년이든 뭐 좋다. 근데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이라는 큰 것도 없고 그 거물을 뒤집어 씌웠는데 이 받은 게 제로라. 근데 제로 상태에서 예를 들면은 20년보다도 훨씬 뛰어넘는 형이 선고됐을 때 이것이 주는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건 본인도 사실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뭐 하여튼 형 법률상으로 뭐 이래저래 읽어가지고 복잡하게 뭐 논리를 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다 털고 보니까 받은 게 없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형이 그렇게 되냐 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전 세계 아니 뭐 하나도 뭐 너 나는 법에 의하면 이게 뭐 네가 된다고 했는데 변호사들은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많더라 이거야. 근데 된다고 해놔놓고는 이걸 뭐 경우에 따라 내가 보기에는 최보다는 한 25년 이상의 선고될 일이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놓고 난 본인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봐요. 감당 생각해보라. 하나도 받은 게 없다. 그렇죠. 뇌물죄 본질은 이득 범죄입니다. 이득 범죄 이게 뭐 그렇죠. 이 설명이 안 돼요. 어쩌거나 36억 지금 영역대으로 받은 거라도 있지만은 누구 뭐 저 최를 변호하기 위해서 또는 대통령 같은 공범이기 때문에 같은 이익산이고 우리가 양식에 비추어서 양식에 비추어서 말이죠. 적어도 실질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늘 변호사님께서 그 최종 피고인 변호사 접견을 갔다 오셨는데 최종 피고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판결하고 다음 항소 여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제 접견하면서 이랬어요. 그 전에도 이제 얘기했지만은 1심 판결은 한계가 있을 거다. 자기가 투사가 되리라고 될 거다라고 각오하지 않는 한 시세에 어긋날 수 있겠네. 그러나 과도하게 완전히 궤도를 이탈한 제가 보기엔 이거는 이 양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궤도를 이탈했다고 보이거든요. 우리가 법률가들이 눈치를 좀 보고 아니 바깥에 돌아가는 여론에 안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데 크게 궤도는 이탈하는 생각은 이것은 제가 보기엔 궤도를 이탈했어요. 이탈하고 최선 피고인은 뭐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덤덤하게 받아. 그래서 내가 절대 양형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마라.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하자. 그래서 비교적 현재 담담합니다. 담담하고 이것이 항소심에서 이제 어느 정도 바로 잡아칠 수 있겠느냐. 그것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2심에서는 결국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박상진, 박오로의 양박기획설 그리고 안종범 업무수집이 사후에 작성된 거 그런 부분은 뭐 이제 치열하게 말을 하자면 우리 저 무대표께서는 내용을 잘 하시는데 여기 보면요 승마 승마 대표 선수 해외 전지훈련 그 프로그램에서 계획서를 제일 처음에 누가 제안하고 누가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 최가 행보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됩니까? 박원호가 웃을 지경이라. 자기가 다 했다 했고 자기가 그 계획서 만들어가 이메일 보냈다고 다 하는데 이걸 보고는 그럼 그 얘기는 판사는 이게 그거 역시 최가 네가 만들어봐라 말이야. 이렇게 했다고 재판장이 인정한 거예요. 그건 증거재판주의가 아니라고. 자기 추리라. 그렇지. 예단이고 선입견이고. 만약 그런 증거 없으면은 나타나 있는 증거에 따라서 박원호가 승마 프로그램을 제일 먼저 만들었다. 이걸 만들어 달라 하는 건 삼성이다 말이야. 이렇게 순리에 따른 사실 인정을 했는데 지금 그리고 그걸 모범한 거는 안계명이라는 소위 승마 원장께서 만든 거고 폐기된 그 자료를 보고 만들었다. 이런 다 나오거든요. 그래 너무 그래서 제가 저 나중에 나와서 얘기하는데 이게
그동안에 그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하면서 뭐 치열하게 정부도 제시하고 뭐 하고 다 했는데 이게 전혀 말하자면 이게 이 국정농단 사건 터져가지고 막 언론에서 의혹 제기된 거잖아요. 이 초기 단계 비슷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럼 이제 그런데 이거는 이게 그러면은 이거 우의송경 아니냐 이거야. 그렇죠. 우의송경. 소개경을 읽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 김수현 녹음 파일 해가지고 틀어가지고 그다음 뭐 태블릿 PC 그 때문에 하고 말이야. 그래서 이번 2심 재판에서는 지금 변호사님께서 안 그래도 제가 대충 들었지만 그 1심 대통령 재판의 모든 법정 대화를 녹음한 그 테이프, 그걸 다 듣고 계세요. 사실은 지금 그 판결 선고 때 재판장이 선고 낭독한 거 이거 녹음 파일도 확보하려고 그래가지고 음성 분석을 하려고 그래요. 제가 여러 가지 면에서 저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어쨌든 간에 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게 우리 소크라테스가 그 이제 사약을 받아가지고 뭐 젊은이들 오도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민심을 중요하고 젊은이가 타락의 길로 끌고 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극형에 처하곤 했는데 뭐 악법도 법이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은 하나의 판결입니다. 하나의 판결이고 대한민국의 유일한 판결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의 완호 댐주. 김세윤 부장도 판사 중에 한 사람. 그리고 인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집착해서 판사를 공격하는 그런 필요는 없고 오래 빠질 수 있습니다. 이거 큰 사건에서. 그러나 우리 희망은 그래도 좀 불편부당하게 공정하게 서로 이게 양해할 수 있는 합치할 수 있는 점이 아까 얘기해서 합치할 수 있는 점이 있었어요. 그 희한하게 그 1심에서 서로 간에 양해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양형이 그 박범계 의원이 얘기한 그 양반 13년에 하고 그 좋다 이거는 예비 게임이니까 고등에 가서 한판 붙자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 판을 완전히 뒤엎는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께서는 2심부터는 소위 단순한 이런 서류가 아니고 1심 대통령 재판에서 오고 그 녹음 테이프를 법정에 틀고 그리고 그 녹음 테이프를 이제 언론에 제공하면은 이제 재밌죠. 이제 또 유튜브 시대가 열렸고 하니까 언론에 뭐 제공할 그건 아니겠지만 이제 아니 법정에서 재생시키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막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얼마나 자기 보호를 위해서 또 이 각색하고 꾸며서 얘기하겠습니까? 그거 말고 그 음성으로 했던 거 그대로 내놔보자 이제. 그거 보고 그냥 아유, 변호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가 이거 뭐 2심도 그렇고 앞으로 두서없이 이렇게 얘기해서 참 미안합니다. 지금 판결들이 이래 나왔는데 저희들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프로 변호사 입장에서는 재판부를 설득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는 이제 자해를 하고 그러나 이 실패가 전체 실패로서 끝나는 건 아니고 이제 실패를 딛고 저희들이 성공으로 가는 길, 성공으로 간다는 게 사필 기정의 길로 찾아간다는 얘기. 한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십시오. 감사합니다.